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문화재연구원 그리고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립문화재연구원 국외사업 성과 온라인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경희대 사학과에 있으면서 한국고대사 고고학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강인욱입니다. 저희는 지금 녹화를 하는 이 상황에는요, 국립문화재연구소인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아마 이름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큰 발전을 이루게 된 연구원에 다시 한번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번에 저희는 지난 20년간 이 한국에서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발굴을 주도하고 양국의 교류에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었던 국립문화재연구원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삽을 어떻게 뜨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러시아와 발굴을 시작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정말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때 이야기로 마치 어제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은요, 1999년도에 머나먼 러시아 수츠섬으로 가서 조사를 하던 그때의 주역들을 같이 모시고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참가자 선생님들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당시에 저희 문화재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면서 이 험난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사업을 수행하시고 앞에서 지도하셨던 조유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건강해 보이시고요. 그때 20년의 세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신지요? 고맙습니다. 우선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명칭이 바뀐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할 때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쾌거를 이룬 후학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옆에는요, 윤근일, 당시에 조유전 소장님을 보좌해서 함께 발굴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시면서 저희들을 책임지셨던 윤근일 소장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근데 정말 두 분 다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별 말씀을. 네, 그때 고생 많이 하셨을 때는 정말 몰랐는데 20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고마운 말씀이야. 네. 당시에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학예사로 근무하시면서 저는 그때 참고로 저는 그 당시에 연구소 직원이 아니라 시베리아 과학원의 유학 중이었던 유학생이었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모든 험난한 일들의 하나하나의 계단들을, 벽돌들을 같이 쌓아가셨던 홍형우 강릉 원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당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문화재연구원이죠. 이제 감사드리고요. 조유전 소장님, 윤근일 소장님 뵙게 된 기회도 또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재밌는 옛날 에피소드들 가지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람되지만은 이제 반백을 넘긴 나이인데도요. 지금 이 세 분은 다시 이렇게 모이니까 다시 제가 이제 20대 유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갑자기 좀 마음이 가벼워지는데요. 혹시라도 좀 가볍게 농담하더라도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대담회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츠섬에서 사업을 담당했었던 분 중에서 현재 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002년도 수츠섬 발굴 보고서 사업도 같이 하시고 현재는 고고연구실의 연구관으로 근무 중이신 전용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고고연구실로 이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러한 사업을 기획을 했는데요. 아마 강인욱 교수님을 오래간만에 상당히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으로 처음 갔던 곳이 바로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서 수츠섬 발굴조사 보고서 작업을 우리 옆에 계신 홍영우 교수님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번 대담이 그런 점에 상당히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되고 앞으로 아마 국립문화재연구원이 해외 조사의 어떤 방향이나 과제를
수립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그 조유전 소장님께 한번 그 여쭤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러시아, 그것도 시베리아라고 하는 벌목공이 떠오르는 좀 그러한 추운 곳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데를 그 발굴하게 할 생각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명을 드리려면은 대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쨌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가봐야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맨 땅에 헤딩하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왜 신석기를 타켓으로 삼았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신석기가 있고 신석기 시대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석기 시대 4,5천 BC 4,5천 전에 유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신석기가 BC 뭐 3,000년 4,000년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매개에 닿을 수도 있겠다 해서 타켓으로 삼은 거죠. 근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 있나요? 뭔가 교류가 있나요? 그때 참 지금은 이미 그 오래전에 고인이 됐습니다만 우리 강인욱 교수의 지금 학교에 그 황용훈 교수가 구석기 학을 했습니다. 근데 구라파에서 학위를 해 오셔가지고 거기에 극동 분소 장소에 그 러시아 과학원 그 극동 소재 분소장과 친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양반끼리 그 편지가 주고받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된 거죠. 맞으면은 우리도 정부고 그쪽에서도 국립이기 때문에 뭔가 절차가 까다로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멀리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오면은 뭔가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목표하던 걸 함께 동시에 뭐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걸 그 수주섬이 아니라 신석기를 타켓으로 삼은 거죠. 유적을. 그래 그거를 황용훈 선생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연구소가 누가 뭔가 뭐 통하는 사람 있나요? 그 나름으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황용훈 선생의 인연 때문에 아마 지금 경희대학을 가시지 않나 그런 뭐 저 그 솔직한 개인의 느낌입니다만 새삼스레 참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었고 거기에 또 도움을 주신 분이 서울대학교 최몽룡 교수와 성균대학교 손병현 교수입니다. 또 손병현 교수도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걸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 준 겁니다. 우리 연구소가 뭐 나름으로 해서 국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도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 제일 먼저 러시아가 된 거죠. 90년대 초반에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답사하는 것하고 실제 공동 발굴을 한다 하면 그 전에 누가 했었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것을 답사가 아니라 발굴을 한다. 여기서 제가 한번 그 우리 홍영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1999년도에 거의 1년 가까이 서로 이메일을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실무를 담당하셨을 때의 그러한 그 느낌이랄까. 조금 전에 조유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억을 잠깐 학예사 시절로 20년 전으로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조유전 소장님께서 잠깐 내려오라고. 느닷없이 러시아 발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러시아라는 말을 사실 러시아가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 큰 나라라는 정도만 생각했었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러시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요. 중국은 뭐 여러 차례 또 담당도 중국 쪽을 담당하고 있어서 또 혹시 그런 쪽일까 생각했는데 소위 이제 오다를 받고 와서 사실은 제일 이걸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전혀.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강인욱 교수가 그
노보시비리스크 과학원에 유학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야, 여기다 연락하면 되겠구나. 여기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힘들겠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고, 그때부터 이제 당시만 해도 무슨 화상통화나 뭐 전화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아마 당시 노보시비리스크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전화선을 빼서 꼽는데 이게 끊기다 말다 해가지고 이메일을 보통 파일로 해서 첨부를 하는데 그거 받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그동안 전화 먹통되니까 같이 소통을 할 때 안 믿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갔잖아요.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탈 하나 띄우는데 첫 화면 띄우는데 한 15분, 느낌으로는 한 30분 이상. 그러니까 그 첨부 파일을 받는 거는 언감심심 꿈도 못 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 파일 하나 읽어주고 그 편지 하나 받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저는 문화재연구소 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보고도 저기 이제 윤근일 소장님 계십니다만 바로 제 위에 상사셨거든요. 우리의 이 성사의 숨은 주역이 현장에서 하러 가시기 때문에 윤 선생님도 러시아 발굴을 떠났을 때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랄까 그때 한번 중국은 뭐 많이 우리 홍영우 교수하고도 많이 그 94년도부터 우리 많이 조사를 다녔고, 근데 러시아는 뭐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명따 소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한번 러시아 쪽을 한번 해봐라 이래 해서 이제 홍영우 씨하고 이제 같이 의논도 하고, 특히 해외 조사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이고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뭐 미비한 점도 있었고 했지만 사전에 우선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만이 이게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희존 선생하고 이제 홍영우 교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셋이 작은 그 당시에 이제 김포공항을 출발한 거죠. 가서 이제 공항에 또 내렸을 때가 이제 하바롭스크에 거기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때 강륙식 만났을 때의 그 기분은 이국 땅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건 처음이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야, 이 사람 만났으니 구세주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서 그 차를 이제 렌트해 온 차를 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그 하바롭스크의 호텔에 이제 숙박을 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작전을 세운 거지.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새벽 6시에 하여튼 저 배를 타야만이 수주섬으로 간다. 그게 말만 듣던 수주섬이지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그걸 타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또 배가 그날 출항을 안 했어요. 그 짐 다 들고 이제 했던 걸 다시 다 들고 되돌아와서 그래 이제 새벽에 이제 또 준비를 해가지고 124명이 타는 그 배를 탔어요. 그 타는데도 그냥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미리 올라가서 짐을 던지고 먼저 한 사람과 짐 들어다가 갖다 놓고 자리를 잡아서 이제 넷이 이제 타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데 14시간인가? 네, 14시간. 14시간인가 하여튼 걸려서 이제 수주성을 간다고 이제 가는데 이건 뭐 지루하기 짝이 없죠. 뭐 거기 가서 이제 모터보트를 타고 수주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주섬에 들어가니까 이제 악사나가 이제 빨간 잠바를 입고 우리를 마중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들이 도착해서 같이 포옹하고 내려서 이제 수주섬에 들어가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네 분이 같이 한 팀이었는데 참고로 한국에서 하바롭스크 도착한 데가 하바롭스크 공항인데요. 한국에서 2시간 반 걸리는데 노보시비리스크에서 가는데 6시간 걸립니다. 제가 더 멀리 왔었어요. 옆에 있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쾌속선으로 가는데 요즘같이 인터넷 예약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표가 미리 예매했는데도 그때 그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당시 저희를 도와줬던 현지에 또 하바롭스크 사범대학교에 그 까프이트코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당신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날 이게 하나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2배의 사람들이 같이 타니까 우리는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아까 말한 그 전가의 보도 빠제르스키 선생님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만은 왔다 갔다 하더니만 내일은 문제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탔더니만은 그 전날 못 타신 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이거 못 타는 줄 알고 무슨 흥남부도 피난 가는 것처럼 그냥 자리 안 나오는 거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기 밀려날까 봐. 그래서 그때 아마 좀 발굴 괜히 맞아요. 후회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저기 홍 선생님도 후회 좀 하셨던 거 아닙니까 혹시? 이제 하바롭스크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배 타려고 했는데 못 타고 그 다음에서 이제 수초섬까지 들어가는 그 에피소드가 사실은 그 이후에 3년간 발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이제 중간 과정에 관한 얘기 한 말씀 드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12시간 가까이 가서 이제 그 작은 배로 갈아타기 위한 조그만 마을 선창의 소피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우리를 태우러 와야 되는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창 부둣가에 이렇게 저희 4명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러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강인우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는 오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을로 가서 좀 알아보러 들어갔어요. 그때 뭐 서로 핸드폰도 없고 저게 아마 핸드폰 터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근데 갔는데도 다시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두 선생님 모시고 저만 셋이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저 마을 뒤편에 마을 뒤에 이렇게 뭔가 글자가 써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문자겠죠. 저는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에 갔기 때문에 만약에 배가 오지 않으면 여기가 어찌 보면 시베리아 벌목하는 마을인데 저기 어떻게 가서 잡힌 거 아닐까? 뭐 별 생각, 이제 해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있죠. 만약에 조난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어디서 죽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못 읽겠는 거예요. 저 마을 이름을.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알파벳을 외우고 가야겠구나. 나중에 보니까 소피스코에라고 써 있습니다. 소피스코에 만약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알파벳하고 다른 글자 너무 많아요. 그때가 어떤 우리 짐 놓고 갔는데 러시아 사람이 오더니 자기 건 모양으로 가방을 들고 쑥 지나갔잖아.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말도 못하지. 뭐 그게 무조건 가가지고 뺏었지 뭐. 그때 이제 강 교수가 그 마을에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큰일 난다고 말이지. 그런 이야기가 기억나요. 저도 그때 이제 러시아 생활이 뭐 시베리아에서 발굴하면서 앵간한 고생을 해봤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베리아가 천국같이 느껴졌던 게 앞이 캄캄한 게 그때가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답답한 게 소련 스타일이면은 주말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아무 배도 없으니까 저는 빨리 이거 문 닫기 전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관공서, 소피스코 관공서 가서 좀 조난 요청을 하려고 배를 좀 제가 그때 지갑에서 달러를 꺼내 보이면서 이거 해줄게. 그 마린스코의 그 마을이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왔는데 그 사이에 배가 와서 아이고 살았구나. 그렇게 소피스코에서 딱 배를 탔는데 통통배 정말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4시간, 5시간 간 기억 납니다. 완전히 컴컴한 밤이었고 해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아마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선생님들? 우리 그 바위 앞에서 사진도 찍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이제 협상을 하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소장님 그 숙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치섬의 그 통나무 집들. 네. 그 통나무 집이 그 러시아 소년단인가 뭔가 왜 이 섬에 이런 통나무 집이 있나 생각했더니 그게 여름 야영 캠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숙소가 해결된 거죠. 그 숙소 해결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게 뭐 우리가 텐트를 친다든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거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 한마디만 해야 되겠는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뒤에 그때 최몽민 교수가 앞을 가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 새카맣게 있는 게 파리가 아니라 모기예요, 모기. 그 아마 누구는 한 1000방 쏘였다며 1000방.
그 사진 보면은 우리 그 조소장님께서 장갑을 끼고 계십니다. 저게 멋으로 쓰신 게 아니라 아마 모기 때문에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잠깐 여기서 설명드리자면은 하바롭스크가 이제 그 아무르강, 그러니까 중국말 흑룡강이죠. 흑룡강에서 그 이제 러시아 국경으로 해서 사할린 앞바다로 가는 강이 쭉 이어집니다. 그 강에 있는 한 그 강의 섬이 이름입니다. 이름은 수추고요. 참고로 그 지금 있는 그 유적지 근처가 1850년대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최초로 만들던 바로 그 마을이 있었고요. 그 마을이 이제 강 따라서 이렇게 이제 소련 시절에는 번성했으니까 학교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름 캠프를 쓰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 그게 또 유적지였습니다. 약 6,000년 전에 그 신석기 시대 그 유적이었고, 물론 나중에 저희가 발굴하면서 또 성과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윤선 선생님 그때 첫인상 어땠습니까? 러시아 발굴장을 처음 보셨는데요. 이렇게 거기에서 현장을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통나무 집만 있고 유적 범위도 어떻게 육안으로는 뭐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난감했던 그런 그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은. 예. 현장을 처음 보고 이렇게 이제 움푹움푹 파인 집자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그때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땅이 틀리죠. 거기는. 그리고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그 구덩이를 파고 사람이 살았던 그 흔적들이 보통 우리나라는 세월이 지나면 흙으로 메꿔지는데 거기는 그냥 구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봐도 저기는 사람이 살던 곳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에 띄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워낙 그 힘들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1,000군데 이상 물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 유난히 모기들이 저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무방비 상태에서 첫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뭐 그 다음날 가려워서. 뭐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그 유적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잘 여기서 탈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올 때 힘들었는데 설마 이제 비행기는 예약해 놓고 그때 뭐 4박 5일인지 3박 4일인지 아마 그렇게 예정돼 있었을 텐데 하바롭스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그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요. 만약에 여기 들어왔을 때처럼 하루라도 만약에 배가 딜레이가 되면 귀국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생각하느라고 사실은 유적보다는 그 주변 환경, 교통, 만약에 여기를 다시 발굴하러 온다면 대비를 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오는 것 자체도 힘들겠구나. 이 발굴해도 될까?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때 조효정 소장님께서 이거 안 하겠다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강 박사 이거 멀어서 오겠나 하시면서 이제 막 그때 옆에서 윤 선생님께서 안 계셨으면 그때 정말 엎어졌을 거예요. 막 그냥 간신히 말리셨는데 그때 한번 기억 한번 좀. 협상이라는 게 정치가들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학자들이 뭐 학문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제고합니까? 신성 유적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을 하자 그래서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조건을 많이 붙여? 그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하면은 저절로 풀릴 일 가지고 뭐 고전을 맺어라고. 물론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뭐 나라 사정을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했으면은 뭐 그까지 그랬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옆에 그 영원한 그 학문 쪽 동지이셨던 윤 선생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거 믿고 이렇게 뭐 대수처치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조 선생님이 나갔었잖아. 화가 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셋이 자거나 하여튼 이건 성사는 시켜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오고 갔으니까 그러면 하여튼 이러한 선에서 협의를 하도록 메데박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지 해가지고 극적으로 말하자면 협의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수추섬의 발굴 조사가 1차, 2차, 3차까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뭐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양보 엄청 했거든요. 자존심 강한 두 공무원 조직의 대결에
제가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습니다만 윤 소장님께서 숨은 우리 그 발굴의 공로자이시고 무엇보다도 이 첫 사인이 22년간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은요 모든 발굴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한 이 분 외에도 또 다른 공헌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모기도 많고 다 싫은데 딱 하나 매력적인 게 있었던 거를 기억합니다. 난항을 겪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아무르 강가에 산책을 갔더니만은 거기 학생 한 명이 저한테 낚싯대를 줬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있는 그 아무르 강의 용왕께서 저희들의 그 노력을 좀 불쌍하게 여겼는데 매기야 잡혀줘라 해가지고 저렇게 그 한 마리씩 잡으시고 다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고 나셔서 되게 뭐랄까 그 해맑게 웃으셨던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저거야 저거? 예. 그때 하여튼 그 이 강변에 고동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주 그냥 발에 밟힐 정도로 있고 그 다음에 메기도 발에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럼 낚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존생하고 이제 둘이 낚시를 했는데 그냥 이거 물반 고기반이에요 진짜. 뭐 넣으면은 그냥 메기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잡는 장면이 이제 지금 보니 기억나네. 저게 맥이요? 예. 아무르 맥입니다. 근데 아무로 간 메기. 그 발을 담그면은 메기들이 와서 발을 뜯어요. 뭐 뜯는다. 그건 배가 좀 있지만 그게 뭔가 그 있잖아요. 그 저 고기가 각질 같은 거. 각질 뭐 백 먹고 떼 먹는 그런 느낌이 더라고 깔린 거예요. 그 왜냐하면 사람이 안 다니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 뭔가 자연 그대로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게 어디 참 그야말로 육식이 왔네 하고 자기들 잔치 벌리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넣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면은. 길을 조금만 더 강을 가면 강폭이 10km 이상 그 커집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섬은 저거는 이제 일부 지류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가 사할린 앞바다로 나아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는 뒤늦게 알았고요. 저도 그때는 참 발끝에 찔리던 고등만 기억나던데 1차 년도만 해도 할 게 참 많습니다. 협정을 매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마음이 참 급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모르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6박 7일을 오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들어올 때 하루를 까먹는 바람에 저희가 나아갈 때 이제 거의 그 일정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마린스코이에서 이제 저희 하바rovsk 돌아가는 배를 제가 예약을 못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이 종착역이 사할린 앞바다에 있는 니콜라이스크 나 아무레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는데 뭐 이 당시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기다리는데 그 배가 지나가는데 자리가 있으면 세워서 태워주고 아니면 그냥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때 딱 하루에 2번 왔어요. 아침 10시인가 또 기억합니다. 10시 반 정도 오고 그게 안 되면은 그 깜사물스크 나무레라고 중간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 게 오후 3시에 오는 거로 딱 2개가 있었습니다. 저희 그때 아침 일찍 또 우리 워낙 꼼꼼하신 그 메드베제프 선생님이랑 같이 저 보이는 마린스코이의 마을에서 하염없이 부둣가에 앉아 있었던 혹시 그때 뭐 그 앉아 있으면서 과연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어떤 우리가 국제 교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그저 뭐 순조롭게 다 된 것 같아도 그 전에 파고들면은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 있는 거죠. 우리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외국과의 그런 협상은 그건 수반하게 돼 있어요. 뭔가 뭘 하더라도 풍속 틀리지, 언어 틀리지, 사고 생각이 틀리지. 이걸 어떻게 딱 맞춰서 할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보는 할 건 하고 얻을 건 없고 해서 하는 건데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기 우리 소장님이랑 그때 월급 받던 공무원이지만 저 같은 유학생은 뭔 죄입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건 농담이 아니라 그걸 왜냐하면은 그것도 공무죠 일종의 공무로 뭐 둘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딱 그걸 증명이 되는데 말이죠. 안 했으면 시체인데 시체 말로 그거 우리 강 교수가 없었으면
될 일이 없죠. 아니 오늘 정말 즐겁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참 준비하면서 우리 느꼈던 게 거의 목숨을 내놓고 저 힘든 열정, 그러니까 젊은 분도 힘들었었던 과정인데 저 때 참고로 소장님은 뭐 죄송합니다 연세를 말씀드리자면은 50대 후반 거의 60이 다 된 나이였고 그러니까 사실 이때 그 조 소장님께서 이렇게 이 거의 목숨을 내놓은 이 험난한 여정을 하셨을 때가 이미 소장이고 정년도 한 2, 3년밖에 안 남으신 정말로 뭐랄까 험한 길 다 피해가도 아무도 뭐라 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스스로 이 목숨을 내놓은 그 거의 그러한 각오로 따라오셔서 이때 그 마지막 나가시기 전에 이 단단한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이 20몇 년간 가면서 이 우리나라의 국방고고학의 어떠한 큰 기틀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전 선생님께서 만약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은 어디를 가서 발굴을 해보고 싶습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조유전 소장님은 소추섬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를 뚫으셨는데 발굴하고 싶은 데 없을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프리카를 한번 좀 예, 지금 녹화 중입니다. 30년 뒤에 틀어보면서 우리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기약 없이 부둣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10시에 저희는 비행기는 떠야 됐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갈 길이 빨리 가도 14시간을 가야 되는 자리인데 문제는 배가 아침 배가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희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홍용호 선생님 저랑 앉아가지고 우리 그때 뭐 흥남부두 작전 이야기라고 했었던데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날 일이 생생하게 떠오르는데요. 저 모든 것이 다 일정에 맞도록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어떤 깊은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이제 저 4시인가요? 뭐 그 오후에 오는 그 저 배는 무조건 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둘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배를 탈 수 있을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계셨던 소장님께서 저희 이제 걱정을 들으셨는지 저희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6.25를 겪었던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하든 여기서 나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 걱정을 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흥남부두 작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정말 절실했었어요. 그때 부둣가에 다들 보따리들 있고 왜냐면 며칠째 배가 고장나서 못 떠가지고 다들 줄 서 있으니까 이거 아귀다툼 할까봐 그때 그 말 했었던 기억납니다. 짐을 먼저 던질까 사람부터 그냥 무조건 뛰어들까 뭐 여러 가지 물론 농담 반 진담 반 했던 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 됐든 다행히도 배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희가 있는 부두로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래서 그 배를 어떻게든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하바롭스크로 가서 내일이면 김포공항에 다시 도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도착한 곳이 아직도 먼 그 꼼소모스크나 아무레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기 왼 밑쪽 밑에 점이 하바롭스크고요, 오른쪽 끝에 작은 점이 아까 말한 종착 니콜라ев스크나 아무레고요. 저희 별표가 있는 곳이 수치섬 유적지입니다. 거기에서 중간에 도시가 있는데 꼼소모스크나 아무레라고요. 오후에 오는 그 쾌속전은 저 중간밖에 안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앉아서 이 세 분은 어쨌거나 배는 탔으니까 집은 가겠지 그러고 약간은 릴렉스 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이제 막 아파오죠. 어떻게 이분들을 모시고 가냐 해서 그때 이제 그 더운 여름날이라서 해가 되게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저녁 한 8시 가까이 돼서 아마 도착했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도 앞으로 약 한 350km, 400km를 더 가야 됩니다. 안 좋은 길로. 그래서 꼼소모스크 나아모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사연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일은 이 세 분은 이제 저만 진짜 흥남부두 내린 사람들 표정으로 앉아 서 계셨고요. 제가 빠르게 그때부터 이제 뭐 택시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저는 봉고차를 갖다가 수배해가지고 제가 이제 돈을 제시하면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게 12인승 차였습니다. 그 봉고차가 콤스모스크 하버로스크 가는 거다 얼마 받냐 1인당. 그러니까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줄 테니까 태워라. 뭐 안 믿어서 제가 선금을 반을 주고 탔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는 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때 근데 큰 패착을 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같이 태웠어야지만 우리가 안전했는데 승객들을 저는 그냥 선생님들 편하게 가시다 우리 4명만 딱 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만에 하나 운전사가 잘못 땀만 먹으면 진짜 우리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막 긴장돼서 계속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는데 뒤에서 우리 윤 소장님께서 이제 강 박사야 배고프다 하시면서 이제 우리 식사하던 이야기 한번 또 진짜 배고팠어요. 왜냐하면은 배는 고픈데 또 가는 길이 멀고 그래서 가다가 마침 길가에 보니까 사실리를 파는 데가 있어서 야 저기 좀 내려서 좀 사서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강 박사하고 차를 세워서 이제 4개를 사가지고 그래 하여튼 우린 막 그 와중에도 사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배는 고프니까. 그래서 그걸 좀 하나 좀 더 사가서 와도 되는데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4개만 사가지고 온 게 조금은 섭섭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타고 우리가 이제 하버로프스크까지 왔죠. 그때 저는 그 한 콤스모스크에서 하버로프스크 한 5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가 정말 긴장되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3년 내내 제가 이제 그 발굴지도위원회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손병원 교수님, 최몽룡 교수님 뭐 이렇게 모시고 저는 왔다 갔다를 저밖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하셨던 것들 같은 그러한 많은 이야기가 반복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때 정말 이 두 분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때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셨다면은 그 험난한 여정들이 잘 어려웠을 것 같다. 저도 참 너무나 그 힘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 3년 전에 6박 7일간을 그 다녀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2시간 가까이 그냥 마치 어제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신들에게는 아마 평생에 남는 그러한 추억일 수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유라시아, 시베리아 고고학을 선도하는 바로 그 첫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생각에 시작 때 아마 고생의 한 3분의 2 이상을 다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말씀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 너무 이게 그 경험담에서 좀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테마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먼저 재미있는 질문을 들어볼까 합니다. 두 분께. 만약에 다시 젊어지셔가지고 다시 문화재연구원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나는 어느 나라의 어느 유적을 꼭 파보고 싶다. 언젠가는 물론 뭐 남북 통일이 돼 가지고 직접 무슨 평양을 가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 그 전에 그래도 일단 우리가 해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외 조사를 하고 한다는데 우리 업적이 그 러시아 쪽만 맨날 해서 되겠느냐. 물론 뭐 연해주로 내려왔고 그래서 그게 또 지대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국은 고구려 유적까지 갈 거면 북한에 있죠. 북한이 아니라 연해주에 있는 나아가서 만주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교류가 우리가 돈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만 서로 뭐 좋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에 너무 많지만. 아마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 이렇게 후배 저기 전용호 선생님 같은 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윤 소장님도 한번. 수교될 무렵에 92년도에 그때 가서 한번 짧은 시간에 조사하려고 왔고 그 다음에 93년부터 99년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우리 윤 소장님도 고구려에 참 애착이 많으시네요. 예, 왜냐하면 그 원인은 고구려 쪽을 길림성이나 요영성이나 또는 이쪽에 조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유적을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바람이 있었죠. 이번 저희의 이 대담회가요 단순하게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그 저기
회고가 아니라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삽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러한 역사책의 한 장면이 되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전 영어소장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환골탈퇴하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의 해외조사 발굴을 이렇게 담당하실 텐데요. 앞으로 포부랄까 이렇게 오늘 이 원로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면 좀 나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도 이번 그 대담이 기획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19라고 하는 상당히 전례가 없는 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국립문화재연구원도 훨씬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로 그 대중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해외 조사를 기획하고 그 꾸려서 그 선배님들이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워낙에 이 원로분들 앞에 계시니까 모범 답안만 내놓으시는 근데 평소 같이 언제나 이렇게 모범적이셔서 좀 보여줬습니다. 예, 사실은 자기 선생님들 제가 뵈니까 다시 저도 이제 나도 모르게 20대가 돼가지고 막 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좀 피곤하시고 또 이제 오늘 얘기 다 들으면 다음에 또 모시기 그러니까 남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들을 한번 드리고 이제 이 귀한 자리 좀 마감할까 하는데요.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조사는 이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유전 선생님 그리고 윤근희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앞으로 해외조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길을 맨 처음 열었던 그 장본인들로서 앞으로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번씩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참 꿈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립문화재연구원이라면은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연구원이에요. 그게 지방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에다 연구소가 다 있죠. 뭐 나주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그런데 이건 소위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평소에 뭐 간존자 20년이 넘었지만 이제 이걸 그 연구소를 개편을 한다면은 국립답게 하려면은 이게 세계 속의 국립연구소가 돼야지. 네. 해외 발굴만 하지 말고 행정력도 좀 키워라. 뭐 이런 상당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맞습니다. 행정력이 없으면 어떠한 해외 발굴도 없을 테니까요. 우리 윤 선생님 한 말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그 연구원의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해외 조사든 어느 조사를 하든 간에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 해외 조사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그때 담당을 하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좀 난간이 부딪힐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하여튼 이거를 하도록끔 한 데는 내가 지금에서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그 공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외 조사, 특히 러시아 이 조사는 지금까지 우리 후배들도 그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 누가 뭐라 그러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돼. 내가 이 조사를 해서 이걸 끝까지 어떤 명분을 갖춰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위에 소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마치 수추섬에서 저기 약간 좀 서로 이렇게 티티카카 하셨었던 그 조모 소장님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농담 한마디 너무 좀 이렇게 분위기에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우리 홍영호 교수님 아마 이러한 모든 그 벌써 22년 전입니다. 23년 전인데요.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번 후학들을 위한. 네, 뭐 글쎄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죠. 예, 그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이제
그 후배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알파벳도 모르고 갔거든요. 해외 담당하신 분은 알파벳은 좀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냐면 사실 가서 어떤 그 해외 공동 발굴을 한다는 거는 그냥 발굴만 해서 끝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발굴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이라든지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학술적인 것들을 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할 수 없이 뭐 러시아면 러시아어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굉장히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러시아 유학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혜택이라면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일만 시키지 말고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개인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 그게 좀 시스템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조금 제도화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조금 유학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끊긴 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래야 또 용기를 내서 더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 이제 문화재 연구소에서 문화재 연구원이 됐다면 그런 인재를 좀 키우는데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 뭐 계속 현역이시니까는 또 많은 또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99년도에 저희 첫 번째 그 방문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1999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10일 오전 10시 정경에요. 그 도뜨기 시장 같은 하바롭스크 공항에서 이 세 분을 저는 보냈습니다. 저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너무 돌아갔는데 그때 피곤한 와중에도 우리 홍영호 선생님이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저한테 슬쩍 봉투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당신 아마 출장비를 아마 모아놨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꽤 그 당시 저한테 큰 돈이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저한테 당부를 하고 가셨는데 역시 그러한 마음은 여전히 안 변하신 거 똑같은 말을 후배한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이 세 분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뒤에 다시 보자는 기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만은 저는 노보시비르스크 돌아갔죠. 그리고 이 세 분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불명확했었고 아마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뜻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99년도 첫 번째 해외 저희의 발굴에 장을 열었었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아마 약 1시간 반 정도 분량으로 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 두 분 선생님을 다시 한번 또 모시고 계속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일반 선생님들과 함께 고고하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당신만의 수추섬을 개발하세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베리아를 처음 개척했고 우리 조효전 소장님이야 우리 첫 번째 이 조사단들은 바로 수추섬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을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후학들도 자신만의 수추섬을 하나를 꼭 개발해서 우리 아까 국가에도 이바지하시고 자신의 어떤 연구에도 이바지하시고 또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물 뒤에 숨겨 있는 이 원로들의 어떠한 힘겨운 노력들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립문화재 연구원의 개원을 축하합니다. 예,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동 주최하는 2022년도 국외사업 성과 대담 첫 번째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